안 그래도 정쟁 때문에 민생이 뒤처지고 있는데 또 이런 게 터지면서 민생이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겠죠. 시계가 멈춘 겁니다. 윤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나 민간 택지 그린벨트 해제 다 멈추겠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형국이죠. 사실 분양시장도 조금씩 회복세로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갑자기 지난주에 터졌던 사건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또 제가 분양업계 관계자분들 만나면 이제 뭐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탄핵 정국으로까지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계엄령 사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계엄이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죠. 다 그것밖에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럼 뭐예요? 안 그래도 정쟁 때문에 민생이 뒤처지고 있는데 또 이런 게 터지면서 민생이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겠죠. 시계가 멈춘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췄고 윤 정부에서 추진하던 뭐 여러 가지 3기 신도시나 민간 택지 그린벨트 해제 다 멈추겠죠. 지금 열심히 삽을 들고 집을 지어도 3년 후, 4년 후 지어지는 것인데 시간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형국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는 집값의 향방에 있어서는 단기 약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심하죠. 집을 이런 공급을 왜 필요하죠? 부자들 집 한 채 더 주려고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집을 주려고 했던 것들이 스톱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또 부동산 뭐 분양이랑 뭐 매매랑 다르게 이제 전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전환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통계로 보겠습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52%에서 24년 57%까지 꾸준히 전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쪼개서 보면은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더 높아요. 아파트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44%고요. 비아파트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비아파트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한 70%? 예. 정확합니다. 놀랬습니다. 70%예요. 그래서 월세 거래 비중은 또 지역별로 주택 유형별로 나눠보면 재밌는데 서울 그리고 아파트일수록 월세 거래 비중이 낮고요. 지방 비아파트일수록 월세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면서 아파트일 경우에 월세 거래 비중은 42%인데 지방이면서 비아파트일 경우에 월세 거래 비중은 77%. 자산별 양극화죠. 자산의 신뢰에 관한 거. 내가 여기에 정말 살고 싶어. 그리고 거주하고 싶어. 혹은 내가 정말 이걸 사고 싶어.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 거래 비중이 낮고 내가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야. 별로 사고 싶지 않아. 단기적으로 보는 지역들은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럼 뭐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지역을 봤는데 월세만 맨날 거래돼.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자산에 대해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들이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세가도 이제 떨어지고 좀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하락세도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또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이 올 초에 상승했거든요. 근데 서울의 빌라 전세 가격은 떨어졌어요. 빌라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에는 조금만 뭐가 이슈가 되면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정말 신뢰 민감 사회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극복될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서울 역세권이나 2030 신혼부부들이 계속적으로 서울로 몰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들은 정책자금, 그렇죠? 신혼부부,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도움을 힘입어서 반등하는 빌라들이 일부 나올 수 있지만 내년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빌라 시장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연초에 윤 정부에서 빌라를 뭐 무제한 매입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제한 매입을 해서 신혼부부에게 주겠다. 근데 이것도 역시 탄핵 김종국에 막혀서 빌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차가운 지금 시즌이 다시 돌아오는 셈이죠. 또 빌라에 대한 비선호로 다시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기도 한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이기도 해서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 속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은 정해진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을 돌려보면 작년 재작년만 해도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인하될 거다 엄청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파월 의장이 어디 가서 한마디만 하면 그게 계속 특별히 됐어요.
근데 아마 요즘 느끼실 거지만 뭐 계엄 탄핵 정국 이전에도 사실은 파월의 이야기 가중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됐어요. 그만큼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큰 속도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컨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투자에 대한 심리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자면은 사실은 주식은 매일마다 거래될 수 있죠. 뭐 3,000원이라도 주식을 살 수 있을걸?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상당히 무거운 몇십억 하는 거 제어하기 때문에 단기 악재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 베이비 부모가 이제 대대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이분들 최근 가계조사에 따르면은 부부 가구가 필요한 상기 자금이 한 360만 원 정도래요. 근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딘가를 투자처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상가 쪽은 사실 좀 어려워요. 상가 자산 거래액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완전 대세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좀 접근이 쉽고 아까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서울 월세 시장, 역세권 월세 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뭐 전국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소형 오피스텔이 수요를 찾기 쉽고 투자의 난이도에서 크게 어렵지 않고, 또 소형 오피스텔이라면은 초기 투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시 시간이 옵니다. 이미 거래량도 아주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23년 이후로 소형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차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월세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오피스텔을 뭐 1억짜리가 뭐 갑자기 1억 5천이 된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매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퇴자들의 월세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월세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이 바로 이제 수서역이나 광명역 같이 광역 철도가 있는 지역에 월세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프롭테크 기술이 최근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연구원이신 만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롭테크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프롭테크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편하게 보시는 게 핸드폰에서 보는 호객노노나 직방같이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앱이 주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프롭테크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호객노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탄생을 해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상당히 고도화된 거죠.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실거래가 정보가 뜨면 거의 실시간으로 앱에 반영이 됩니다. 그 정보의 시차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정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보의 시차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들 앱에서는 시장에 대해 정말 상당한 통찰을 주는 질적인 데이터도 알려줘요. 예를 들면 거래량 건수는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이 거래량이 같은 1000건이라도 상승 거래가 많으냐 하락 거래가 많으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1000건인데 어느 지역은 상승 거래가 한 700건이고 하락 거래가 300건이에요. 같은 1000건인데 어느 지역은 하락 거래가 700건으로 많아.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프롭테크 기술로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질적인 데이터도 잘 활용하시면 좋다. 게다가 이제 시도를 넘어서 시군구를 넘어서 더 작은 동단위까지 대장단지의 흐름들이 되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마이크로하게 우리가 모든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중개업자만 끼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더욱더 정확하고 층별 실거래까지, 층별 그리고 동호수 실거래까지 나오면서 더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일단은 안 돼요. 모르면 손해예요.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이걸 더욱더 나아가서 분석할 수 있으면, 자기만의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일단 모르고 가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프롭테크 기술은 더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혹시 더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되게 흐린 복잡한 시장 같지만요, 이 시간 또한 사실은 지나갑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름 엄청 더웠죠. 여름 안 끝날 것 같았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지금 춥습니다. 이 계절을 또 갑니다. 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은 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자국을 남겨요. 그 데이터는, 그 자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공개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속보, 뉴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보는 내일 다른 속보로 대체돼요. 하지만 시장의 발자국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고, 다음 달에도 미분양 통계 발표되고, 다음 달에도 거래량 통계 발표되고, 입주 물량은 확정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나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노이즈고, 그래서 노이즈와 소음과 정말 시그널을 구분하는 시기, 침착하게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구안을 가지고 2025년 대비하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부동산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그럼 저희 지금까지 연구원님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함께 전망해 봤는데요. 신년 재테크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연구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